반갑습니다. 전쟁 속 영웅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얼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와, 말로만 듣던 만주 벌판의 바람. 정말 매섭더군요. 영하 20도를 우습게 넘나드는데 패딩을 뚫고 들어오는 칼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만주 평원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중국 땅이 되었지만 1600년 전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령하던 우리 땅 아니었습니까? 그 척박하고 얼어붙은 땅을 내 집 안방처럼 누비며 동북아시아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선봉에 섰던 위대한 정복자 하얼빈의 칼바람을 맞으며 저는 그분의 발자취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얼빈 여행 특집, 만주 벌판의 진짜 주인이었던 그 남자와 그가 이끌었던 최강의 강철 부대 이야기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열이면 열. 다 광개토 대왕을 말할 겁니다. 만주 벌판을 호령하고 한반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광개토 대왕이 단순히 정군 돌격 앞으로만 외쳐서 그 넓은 땅을 먹었을까요? 당시 만주에는 거란, 후연, 말갈 같은 전투 종족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 위에서 밥 먹고 자는 기마전의 고수들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고구려가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 단순히 정실력, 국방 아닙니다. 고구려에는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최첨단 무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전으로 치면 전차 부대, 아니 그 이상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고구려의 강철 군단, 바로 개마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광개토 대왕이 이 괴물 같은 부대를 이끌고 어떤 루트로 만주를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맨 앞줄에 섰던 고구려의 인간 탱크, 개마무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서기 390년대 후반에서 400년경. 5세기 초반입니다. 드넓은 만주 벌판입니다. 저 멀리서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 하는 말발굽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커지더니 지평선 너머에서 시커먼 괴물들이 달려옵니다. 사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갑을 둘렀고 말도 얼굴부터 꼬리까지 철갑을 둘렀습니다. 화살을 쏘아도 팅하고 튕겨나갑니다. 창으로 찔러도 미끄러집니다. 그런 강철 괴물 수천 기가 시속 40km의 속도로 내 눈앞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 옵니다. 이게 바로 개마무사입니다. 개마라는 건 갑옷 입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과 말이 일체가 되어 쇠로 무장한 중장 기병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갑옷 입은 기병, 서양중 새시대 기사들 아니냐 하시는데 천만에요. 서양에서 말이 갑옷을 입고 싸우는 기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2, 13세기입니다. 고구려는 그보다 무려 800년에서 1000년이나 앞서 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주변국들은 기동성을 중시해서 가죽 갑옷을 입거나 말에는 갑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왜냐? 고구려는 철의 제국이었으니까요. 고구려의 갑옷 기술은 지금 봐도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박물관에서 보셨을 찰갑, 즉 비늘 갑옷이 그 증거입니다. 작은 철판 수천 개를 가죽끈으로 일일이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서양의 판금 갑옷은 통짜 쇠판이라 움직임이 둔합니다.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죠. 하지만 고구려의 찰갑은 유연합니다.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방어력은 최강입니다. 적이 칼로 베어도 철판 결을 따라 미끄러지고 화살은 튕겨나갑니다. 이런 갑옷을 무사만 입은 게 아니라 말에게도 입혔습니다. 무게만 해도 사람 갑옷 20kg, 말 갑옷 40kg, 무기까지 합치면 거의 80kg에 육박하는 강철을 두르고 싸운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마무사를 앞세운 광개토 대왕의 진격 루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고구려의 수도 국내해성, 지금의 중국 지반시입니다. 여기서 광개토 대왕은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첫 번째 타겟은 북쪽, 바로 거란이었습니다. 당시 거란은 비려라고 불렸는데 몽골 초원 쪽에 살면서 고구려 국경을 퉁하면 약탈하던 눈엣가시였습니다. 서기 395년 광개토 대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북진합니다. 루트는 국내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서쪽, 지금의 시라 무랭강 유역으로 추정됩니다. 거리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보급마차를 끌고 가는 느려 터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개마무사를 주축으로 한 기동부대였죠. 거란족은 전형적인 유목민족입니다.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 스타일, 파르티안 샷의 명수들이죠. 고구려 놈들, 덩치만 크고 느려 터졌겠지 하고 깐죽거리며 화살을 쏘고 도망가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판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개마무사를 단순히 방어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거란족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철갑으로 튕겨내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고구려군이 부상과 낭자곡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광개토 대왕은 거란의 본거지 3개 부족을 포위 섬멸해버립니다. 양떼를 몰듯이 몰아넣고 개마무사들이 쐐기 대형으로 적진 중 앙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거란인 포로 509와 가축 5만 마리를 노획해서 돌아옵니다. 북쪽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 것. 하지만 진짜 하이라 이트는 서쪽입니다. 당시 중원의 패자였던 선비족의 나라 후연과의 전쟁입니다. 이건 챔피언 결정전이었습니다. 후연의 황제 모용성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고 그들도 철기병을 운영했거든요. 광개토 대왕의 서진 루트는 요동 벌판을 가로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광개토 대왕의 천재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보통 요동을 공격하려면 요동성 같은 큰 성을 하나하나 깨면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도 크죠. 하지만 광개토 대왕은 우회 기동과 속도전을 선택합니다. 서기 402년 고구려군은 유화를 건너 후연의 핵심 요새인 숙군성을 기습 공격합니다. 숙군성은 지금의 랴오닝성 베이 전시 근처로 후연의 심장부와 가까운 곳입니다. 적들이 설마 여기까지 단숨에 오겠어? 라고 방심할 때 개마무사들이 성벽 앞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이어 404년에는 더 대담한 작전을 펼칩니다. 후연이 반격하려 하자 광개토 대왕은 영군, 지금의 베이징 근처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만주에서 출발한 고구려 기병이 베이징 코앞까지 가서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이때 광개토 대왕은 개마무사들을 평야지대에서 10분 활용했습니다. 후연의 군대가 성 밖으로 나오면 고구려 개마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격합니다. 이들이 든 무기는 길이가 3m가 넘는 장창, 뭐라고 부르는 사기입니다. 이 엄청난 길이의 창을 겨드랑이에 끼고 말의 속도에 체중을 실어서 들이받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계산해보면 600kg짜리 말과 사람이 시속 40km로 달려와서 들이받는 충격량은 소형차가 들이받는 것과 맞먹습니다. 보병이 방패로 막는다? 어림도 없습니다. 방패째로 뚫리거나 밟혀서 곤죽이 됩니다. 후영군도 나름 정예병이었지만 고구려의 압도적인 중량감과 조직적인 돌격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광개토 대왕은 후 영군을 격파하고 갑옷 1만 벌을 노획했다고 합니다. 적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갈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쪽 루트, 바로 한반도 남부 원정입니다. 서기 400년 신라가 왜구의 침략을 받아 멸망 직전이라며 고구려의 SOS를 칩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라. 이때의 진격 루트는 정말 예술입니다. 국내성에서 출발해 평양을 거쳐 동해안 라인을 타고 쭉 내려가 거나 중부 내륙을 관통해 경주까지 직행했습니다. 당시 5만 명의 대군, 그것도 말과 갑옷으로 무장한 중장 기병이 그 먼 거리를 보급 문제 없이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의 행정력과 보급 능력이 미친 수준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경주에 도착한 고구려군은 그야말로 학살을 시작합니다. 당시 왜구들은 가죽 갑옷이나 입고 칼 들고 설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쪽에서 전 신을 쇠로 두른 거인들이 내려온 겁니다. 왜구들이 개마, 무사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칼로 쳐도 깡깡 소리만 나고 화살은 튕겨나가고 말에 밟히면 뼈가 으스러지는데 아마 저게 생물인가 괴물인가 싶어서 오줌을 지렸을 겁니다. 고구려군은 경주에서 왜구를 몰아내고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 지금의 김해 지역인 종발성까지 추격합니다. 낙동강 유역까지 고구려의 말발굽이 닿은 겁니다. 이 원정 한 방으로 금관가야는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반도 남부의 패권이 고구려 손바닥 안에 들어온 순간 마지막으로 동쪽 루트입니다. 동쪽에는 숙신, 동해 같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서기 410년 동부여를 정벌하러 떠납니다. 루트는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고구려군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동부여의 64개 성과 1,400개 마을을 접수합니다. 동부여 왕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놀라서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개마무사의 위용만 보고도 전의를 상실한 거죠. 정리하자면
광개토 대왕은 국내성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루트를 통해 만주와 한 반도를 장악했습니다. 북으로는 시라 무랭강, 서로는 베이징 인근, 남으로는 경상남도 김해, 동으로는 연해주까지 이 거대한 영토 확장의 1등 공신이 바로 계마무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말이 어떻게 뛰냐? 금방 지치지 않냐?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국력입니다. 계마무사를 운영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막대한 양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 능력. 둘째, 무거운 갑옷을 버티는 튼튼한 명마. 셋째, 말과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보급 능력. 고구려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슈퍼파워였습니다. 만주 지역의 풍부한 철광산 덕분에 철이 넘쳐났습니다. 고구려 대장장이들은 수십 번의 단조 과정을 거쳐 강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말. 고구려는 과하마라고 해서 작은 말을 탔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산악용이고요. 계마무사용 말은 만주 초원에서 육성된 덩치 크고 힘센 명마들이었습니다. 전투 방식도 아주 세련됐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계마무사를 그냥 돌격시키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군은 병종 간의 합동작전, 즉 제병협동 전술의 귀재들이었습니다. 먼저 후방에서 고구려 궁수들이 맥궁으로 하늘이 까매지도록 화살비를 퍼붓습니다. 적들이 고개를 숙이고 방패 뒤로 숨으며 대열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돌격하라 대지의 울림과 함께 계마무사들이 들이닥칩니다. 한번 뚫고 지나가면 뒤따라오던 고구려 보병, 부월수들이 도끼를 들고 남은 적들을 정리하는 시기죠. 이게 바로 광개토 대왕의 필승 공식이었습니다. 이 계마무사의 위용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안악 3호분이나 덕흥리 고분 벽화를 보면 긴 창을 들고 온몸을 갑옷으로 감싼 기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말 꼬리까지 묶어서 챙겨놓았습니다. 전투 중에 꼬리가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리고 저기 꼬리를 잡지 못하게 말이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들이 얼마나 실전적인 군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광개토 대왕이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 전까지 그는 1000개가 넘는 성을 빼앗고 수많은 마을을 정복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마다, 그가 선택한 루트마다 가장 먼저 땅을 밟은 건 계마무사의 철제 말 발굽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개토 대왕을 영토를 많이 넓힌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영토를 지키고 넓히기 위해 땀 흘리며 쇠를 두드린 대장장이들, 그리고 무거운 철갑을 입고 적진으로 돌진했던 이름 없는 계마무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1600년 전 만주 벌판을 지배했던 그 철의 DNA, 이가 그 기마 민족의 피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만주의 바람을 가르며 요하를 건너고 백두대간을 넘어 낙동강까지 질주하던 고구려 계마무사들의 그 웅장한 모습을요.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역사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속 숨겨진 진짜 영웅을 찾아내는 전쟁 속 영웅들이었습니다. 오늘 고구려 계마무사의 이야기가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고구려의 비밀 병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